네, 안녕하세요. 류엘 매거진 이재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쉐보레 이코녹스를 시승하겠습니다. 쉐보레가 회생을 알리면서 첫 번째 나온 차가 이코녹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고, 특히 이 차가 요즘에 인기 많은 SUV라서 더더욱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부산 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였던 이코녹스인데 기대 이상으로, 예상 이상으로 주변의 반응도 뜨겁고, 인터넷만 보더라도 이코녹스 가격 아니면은 이코녹스 시승기 자동 완성되는 걸 꽤 많이 봤습니다. 일단 이코녹스라는 차를 소개를 하면은 미국의 EPA 기준으로는 스몰 SUV에 해당이 되고요. 현행 모델이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2003년에 처음 나왔고요. 트레일 블레이저 또는 캡티바의 후속이라고 할 수 있죠. 플랫폼은 크루즈와 같은 D2XX를 쓰고 있고요. 형제차로는 GMC의 터레인, 뷰익 앰비전 등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부딪히는 차가 어떤 차가 있나요? 같은 급에서는 혼다 CR-V, 도요타 라브4가 있죠. 그리고 이코녹스는 미국에서 쉐보레의 주력 모델 중 하나인데, 미국에서 한정하자면 보통 쉐보레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잘 팔리는 차종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이코녹스 출시를 앞두고 이 차가 어떤 차와 부딪히겠냐라는 예상들을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정면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경쟁차로 지목되고 있는 거는 르노 삼성의 QM6가 있고요. 현대에서는 투싼과 산타페의 중간 사이즈긴 한데 가격은 산타페 쪽까지 침범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외관 디자인은 어떠세요? 부산 모터쇼에서 실내에서 보고 오늘 이제 자연광활에서는 처음 봤는데, 왠지 모르게 차가 준중형 SUV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실제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딱 고에 맞게 보이는데, 이 차가 지금 하얀색이잖아요. 네. 하얀색이어서 약간 좀 커 보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 시승회 때 여러 대의 차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좀 검은색이 가장 쉐보레에 어울리는 차가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이코녹스에 더 어울리는 차가 아닌가 싶어요. 단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앞에 전면 얼굴을 볼 적에는 좀 트렉스나 올란도 느낌이 잘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리부 같기도 하고요. 전면을 보면은 전형적인 쉐보레의 얼굴이고요.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그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헤드램프의 크기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보통은 좀 헤드램프를 요즘 많이 키우는 편인데, 그 그릴은 큰데 헤드램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크롬을 많이 사용한 게 전면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저 부분이 좀 화려함보다는 좀 투머치 쪽 아닐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어요. 예, 보통 미국 차 또는 미국에서 팔리는 차들이 크롬을 외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이코녹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3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1세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흥미롭게도 차체가 약간씩 좀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출시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느 급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나라에 오면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그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차체 사이즈를 보면은 이 차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투싼 스포티지 또는 산타페 그 사이에 위치해 있고, 마침 또 QM6가 있는데 QM6랑 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QM6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딱 그 정도 사이즈의 위치를 한다고 보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투싼보다는 그 산타페 쪽의 사이즈가 조금 더 가깝긴 합니다. 지금 특히나 옆에서 볼 적에는 더욱 QM6 사이즈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QM6와 비슷한데, 전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들 중에서 가장 높아요. 16902거든요. 그리고 측면에 보면은 말리부처럼 도어에 차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네. 약간은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해요. 말리부도 옆에 붙어 있어갖고. 그나마 말리부는 읽기가 쉬웠습니다. MALIBU. 그래서 말리부가 붙었는데, 얘는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여담이지만 그 처음에 이퀴녹스냐 막 이름 얘기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코녹스가 됐지만, 왜 이 차가 이코녹스로 했을까? 발음도 힘들게. 그리고 이 차가 디젤임을 알리는 배지는 저 이코녹스 옆에 TD가 붙고요. 참고로 이 차는 미국에서 동급에서 유일하게 디젤 엔진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1.5 터보, 2.0 터보 가솔린, 이건 이제 말리부와 공유를 하고요. 1.6 디젤은 크루즈와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앞바퀴 굴림이 기본이고 AWD가 옵션인데, 지금 이 차는 보시는 것처럼 AWD의 가장 최상위 트림이 프리미어 트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배지가 꽤 많이 붙었죠. 이름, 터보 디젤, 오릴 드라이브, 마지막엔 프리미어까지 이렇게 배지 많은 차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랑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노블2, 사이즈는 235에 50R19입니다.
이코녹스에 끼울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죠. 네, 지금 이제 하위 트림들은 17인치부터 17, 18, 19인치 세 가지 종류의 휠이 트림에 따라서 들어가고요. 17인치 같은 경우에는 맥시스 타이어인데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타이어 브랜드고 국내에서 팔리는 완성차에서 이렇게 OEM 타이어로 맥시스가 들어가는 경우는 되게 드물죠. 그리고 이 차가 136마력의 1.6 디젤이잖아요. 그 네. 엔진 출력이나 배기량을 생각을 하면은 19인치는 좀 커 보이죠. 아니 무슨 에코텍을 저렇게 크게 써놨어. 촌스럽게. 아유 촌스러워라. 그릴은 액티브 그릴 셔터가 들어가 있어서 고속에서는 저 지금 열린 부분이 닫히면서 그 공기 저항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예, 트렁크 용량은 차급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 크기 같아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뭐 적당한 수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커버는 아예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빼버리면 더 큰 바닥이 더 큰 용량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이 레버를 당기면은 접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어보니까 그 가운데 헤드레스트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 정도밖에는 안 접혀요. 예, 실내 디자인은 전형적인 쉐보레 디자인이고요. 일단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 대시보드인데 대시보드가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쭉 많이 뻗어 있어요. 그래서 시트를 가장 낮게 하고 앉아도 좀 앞쪽에 시야가 좀 잘 보이는 편입니다. 네, 조수석도 마찬가지이고요. SUV답게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낮게 설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 내장재는 예상보다는 괜찮아요. 이 내장재가 이 운전대의 가죽도 그렇고 이쪽에 만져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씩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비롯한 전반적인 소재는 예상보다는 또는 차급을 생각을 하면 괜찮은 편이에요. 이 대시보드에 적용된 플라스틱이나 우레탄을 만져보면은 약간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면이 있고, 물론 아주 뭐 이렇게 푹신푹신한 건 아니죠. 그런데 실내 마무리의 일부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실내 디자인 또는 소재가 좀 되게 여러 가지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우레탄이고 여기도 우레탄이지만 여기는 가죽을 인조 가죽이겠지만 대놨고요. 또 아래는 이제 플라스틱이지만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좀 가공을 한 플라스틱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처럼 이 차 역시도 그 시야가 좀 낮게 내려가는 부분의 플라스틱은 좀 더 떨어져요. 예를 들면은 저 글로우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제 플라스틱은 시각적으로 봐도 좀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만져보면은 더 떨어지죠. 예, 글로우 박스의 용량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안쪽에 따로 뭐 부직포 같은 걸 대지 않아서 뭐 딱딱한 물건을 넣으면 소리가 나겠지만 용량 자체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모니터 주변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쉐보레인데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니터가 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누워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처음에 딱 봤을 때 약간 좀 누워 있다, 약간 좀 생소한 그 위치다 라고 좀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근데 요즘 차 치고는 크진 않은 편이고요. 네, 메뉴에는 보시면 이렇게 7가지 메뉴가 단출하게 처음에 있는데 들어가면은 가지치기로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건 미러링 서비스고 USB 연결을 하면 이 밑에 있는 포트를 이용해서 핸드폰에 있는 앱들을 구동할 수 있는 거고, 전화는 블루투스 아직 연결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물리적인 버튼들의 크기가 이렇게 커서 작동하기가 수월합니다. DMB는 이제 정차했을 적에는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고, 오디오, 내비게이션도 들어가있고,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그 미러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마찬가지로 전화기에 있는 메시지를 화면에서 띄워서 볼 수가 있고, 설정은 여러 가지 차에 관련된 기능들 설정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공조장치 다이얼 있잖아요. 온도 조절은 다이얼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바람 세기는 버튼식인데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게 이제 바람 세기를 이걸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바람 세기 표시가 안 나와갖고 이 모니터에도 안 뜨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거는 바람 세기 표시가 안 뜨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램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램프가 앞에서는 잘 안 보이고 2열에 앉으면 좀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선 눈높이만 조금만 올리더라도 지금 저희가 카메라로 보여드리는데 이 정도 각도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차를 처음 타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 좀 헤맬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쉐보레 차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보통은 통풍은 거의 모든 브랜드가 파란색 조명을 쓰는데 이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열선과 통풍이 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뭐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좀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은 개선된 것 같아요. 이 다이얼 버튼에 돌리는 느낌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에다가 마치 아우디처럼 그 액정을 박아놨죠. 그래서 지금 온도 설정이 로우로 둘 다 돼 있는데, 돌려보면 숫자가 여기에 표시가 되잖아요. 디지털 입자 자체도 끊김없이 잘 돼 있어서 이 부분도 디자인적으로나마 개선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지장치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 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는 이 노트 5가 여기에 안 껴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 껴지죠. 이렇게 노트 5를 기준으로 하면 커버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안 들어가고요. 커버를 벗기면은 여기 이제 딱 맞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충전이 시작이 되는데 커버 벗겨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죠. 지금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차가 여기 이제 핸드폰이 꼭 맞아야 주행 중에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과, 아니면은 좀 생각이 짧았다라는 것,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네요. 잠깐 이 아이폰도 한번 넣어볼게요. 제 건 이제 아이폰 X인데, 아이폰 X는 케이스를 끼고서도 들어가요. 근데 충전은 안 됩니다. 왜 안 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만 지금 충전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네 거 안 되냐 근데? 왜 아이폰이 안 돼? 이해할 수 없어요. 안 되는 말고. 생각이 짧았던 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코녹스에서 의외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불을 켜보면 마치, 보이셨나요? 꼭 메이크업실 같죠? 조명 켜지는 게 쓱 올라오는 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네, 의외죠.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에 있는 선글라스 수납함에도 약간 부드러운 소재를 덧대놨고요. 깊이도 크고요. 예, 일단 용량 자체도 되게 큽니다. 네. 운전대는 차 사이즈에 맞는 크기고요. 이거 역시도 전형적인 쉐보레 차의 디자인이죠. 이 크기, 손에 잡히는 이 가죽, 림에 쓰이온 가죽이 육안으로는 좀 미끄러워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잡아보면은 손에는 좀 잘 감기는 편이에요. 네. 지금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디자인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저 클렉션 누르는 부분이. 그런가? 한번 자료 사진 보시죠. 사진 넣어야지. 그리고 스포크 왼쪽에는 열선 그리고 스포크 왼쪽에는 열선과 그리고 스포크 왼쪽에는 열선과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에는 트리 컴퓨터와 음성 인식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뒤에는 오른쪽 두 개는 볼륨 조절이고요. 그리고 왼쪽 뒤에는 채널 조정. 계기판도 전형적인 쉐보레 디자인인데 이 타코미터라든가 스피더미터의 좀 크기가 좀 작은 편이죠. 아마 가운데 디스플레이 크기를 좀 키우려다 보니까 그 타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차급에는 약간 좀 안 어울리게 타이머 기능도 있고요.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거라서 빼기도 그래서 그냥 같이 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애드블루라든가 엔진오일 수명 같은 거는 꽤 유용한 그 정보 같아요. 그쵸. 근데 신차인데 엔진오일이 73%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글쎄요. 그리고 여기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조절을 하는 이 운전대 스포크의 이 버튼이 약간 좀 뻑뻑한 편이에요. 네, 이 버튼 눌리는 감각은 이전에도 매번 느꼈던 것 같아요. 쉐보레 차들에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 부분인데 바뀌진 않네요. 예, 도어 트림은 간결한 디자인이고요. 이쪽에 있는 소재는 저 대시보드 쪽보다 좀 떨어져 보이죠. 그리고 도어 포켓의 용량은 좀 작은 편이에요. 딱 저 병 하나 들어가고 약간 여유가 있는 정도인데 이 도어 트림 전체의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도어 포켓이 용량이 좀 작죠. 그렇습니다. PT병 2개 넣으면 다른 거를 넣을 수 없을 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차가 상하향 유리가 4개 모두 다 원터치예요. 보통 미국 차는 이 상하향 원터치에 좀 인색한 편인데 이 이코넉스는 4개 모두 다 원터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트렁크 개폐 그 열림 각도 조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맥스 최대치로 돼 있는데 4분의 3 정도만 열 수가 있겠고 오프도 할 수가 있네요. 맥스면 최대치고 4분의 3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시트의 가죽의 질은 평범한 편이고요.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는 조금 좀 타이트하게 끼지 않나, 그러니까 아주 넉넉한 크기는 아닙니다. 네, 볼스터라든지 허벅지 받침들은 저렇게 좀 구색을 갖춰놨고요. 그리고 이 쿠션은 길이가 좀 짧게 느껴져요, 성인 남자에게는. 예, 2열의 거주성은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이랑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들어가고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산타페라든가 소렌토만큼은 아니지만 뭐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괜찮은 무릎 공간을 갖고 있고요. 2열 시트는 좀 높은 편이에요. 물론 2열 시트가 다 높잖아요, 대부분. 근데 네. 그거를 감안을 해도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높기도 높고 쿠션감이 좀 의외로 많이 푹신하네요. 앞자리와 다르게 뒷자리는 거의 소파처럼 푹신푹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1열 시트는 쿠션이 약간 좀 탄탄한 편인데 이 차는 저 쿠션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딱 대번에 좀 푹신푹신하죠.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1열과. 그렇습니다. 예, 이 차의 2열 거주성이 괜찮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인데 보통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완전히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닥이 좀 높다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여기가 완전히 평면이어서 이것 때문에 좀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 같고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뒤로 많이 좀 이렇게 딱 튀어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좀 가운데 앉은 사람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다리에. 그러니까 가운데 앉은 사람은 쩍벌하고 앉아야죠. 그리고 시트 밑으로는 이 신발이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생각보다는 더 편의 장비가 또 잘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열선 시트인데 그 열선 시트가 일단 있는 것도 좋은데 열선 시트를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거를 누르면은 그 쿠션과 등받이가 전부 다 따뜻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난 쿠션은 필요 없고 등받이만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사실 2열의 열선 시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는 거는 되게 보기가 힘들죠. 드물죠. 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등을 분리해 놓은 열선 시트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에도 USB 단자 2개와 C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USB 단자가 4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앞에 2개, 뒤에 2개고 뒤는 충전만 되는 USB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220V 다시 하죠. 그리고 밑에는 220V 아울렛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뒷자리 승객에 좀 더 어떤 충전을 하기 위한 목적의 기기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를 사용할 적에 편의성을 많이 높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 보통 2급에서는 저렇게 220이 있는 차가 좀 드물거든요. 머리 위 공간은 어떠세요? 주먹을 넣어보니까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 타이트한데 오히려 앉았을 적에는 협소한 건 못 느끼겠습니다. 괜찮은 공간이에요. 옆을 봐도, 그리고 이 숄더라인 그 창문 높이도 낮아서 시야도 탁 트였고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도어 형태 자체가 깎인 부분이 없어서 끝까지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등받이는 뭐 이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조절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쪽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누인 상태인데 확실히 이렇게 최대한 뒤로 누이면은 좀 편안한 자세가 나오긴 해요. 이렇게 아주 누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티구안도 그랬지만 요즘 SUV들은 리클라이닝도 꽤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잖아요. 지금 이쪽은 제가 당겨 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눕혀지는 거고요. 요 상태가. 그리고 여기서 한번 걸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각도로만 조절할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2열에는 컵홀더가 요 암레스트에 있는데 오히려 2열에 있는 컵홀더에 날개 비슷한 게 있네요. 네, 1열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대신 깊이가 좀 얕습니다. 예, 지금은 에어컨 끈 상태인데요. 이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는 생각보다는 조용한 편이에요. 물론 실내로 들어오는 그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게 아주 크게 거슬릴 정도의 음량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좀 있어요. 공회전 때 정수성은 괜찮고 진동은 운전대는 좀 있고 시트는 없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다른 차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에어컨을 1단을 틀면은 진동이 조금 더 생기죠. 야, 이거 운전 아까 딴 데 있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르네. 그거 출발할 때랑요? 내가 운전하니까 또 다 다르네. 파워트레인은 1.6L 디젤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1.6L 디젤은 오펠이 주도를 한 거고요. 사실 이 D2XX 플랫폼 자체가 오펠이 개발을 주도를 한 건데, 그러고 보면은 이 디젤 엔진의 이코녹스는 유럽에서 거의 개발을, 그러니까 오펠이 GM 산하에 있을 당시에 개발을 주도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6L 디젤은 최고 출력이 136마력인데 100일량을 생각을 해도 리터당 출력이 좀 낮게 느껴지죠. 요즘에는 뭐 이거보다는 더 높게 뽑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연비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평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해보면은 이 주행 질감 자체는 괜찮은데, 이렇게 좀 낮은 RPM으로 달릴 때도 이 운전대로 지속적으로 좀 가늘게 좀 진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행 질감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좀 천천히 운전을 하면은 엔진이 반응이 뭐 이렇게 나쁘다거나 또는 저속에서의 기동성이 되게 떨어져서 답답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이제 풀 가속을 해보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지금 대략 8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타이어 소음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인데, 제가 좀 전에 이재린 기자가 운전할 때는 뒤에도 타고 옆에도 탔었는데, 그때는 이 정도로 좀 소리가 크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 차는 이렇게 운전석에 있을 때 그 소음이 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긴 해요. 전반적인 시야는 좋아요. 룸미러도 그렇고, 룸미러도 지금 이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좀 뒷유리도 좀 면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후방 시야도 되게 잘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 전방 시야는 이 룸미러가 좀 가리는 면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이재린 기자와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룸미러의 위치가 좀 낮아요. 다른 차에 비해서. 아마 좀 높으면은 이거보다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것 때문에 전방 시야가 조금 살짝 가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은 대략 한 2000rpm 정도 되면은 터빈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도로에서의 그 기동성은 뭐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 차가 어느 정도 회전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일정 그 회전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하와 이상에서의 그 음색이 좀 많이 다르고 음량도 다르고. 근데 이것도 역시 음색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옆에 앉았을 때는 뭐야 이거 음색이 너무 좀 이상하잖아 라고 좀 느꼈을 정도로 좀 탁했는데, 지금 제가 직접 운전을 하니까 그때보다는 좀 낫네요. 그리고 좀 풀가속을 하면은 진동이 좀 더 세지고요. 회전 성능은 제 이 코너를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쉐보레답게 굵직하게 하면서 돌아가네요. 확실히 옆에서 느끼기에도 차가 막 이 거동이 크게 느껴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코너에 들어서면은 차가 좀 많이 기울어지긴 하는데, 차의 그 움직임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차가 운전대가 좀 가볍잖아요, 무게가. 그랬는데 코너에 들어가면은 또 이 운전대 감각이 꽤 정확합니다. 보통 운전대가 가벼우면은 감각이 좀 이렇게 정확지 않다고 아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확실히 공회전 때의 정수성과는 달리 회전수를 좀 올리면은 그때는 엔진 소리가 좀 많이 커지는데, 음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좀 윙하고 좀 빈 듯한 소리? 좀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 차가 같은 이제 브랜드의 트랙스와 비교를 하면은 저 동일 코너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전자장비가 제어를 하는 게 좀 더 세련됐습니다. 확실히 이게 최근 차라서 그런지 트랙스와 비교를 하면 좀 괜찮네요. 이코녹스로 고속주행을 좀 해봤는데요. 이 차가 고속주행할 때 안정성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 되게 탄탄하게 땅을 이렇게 누르면서 가는 그런 느낌? 특히 이제 직진성이 좋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까 똑같이 느꼈어요. 고속으로 올라가는 거는 살짝 좀 힘이 드는데 고속에서 차가 움직이는 보여주는 거동은 요급 SUV들 최근에 만나본 SUV들 중에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체가 좀 좋다 보니까 또는 안정성이 좋다 보니까 엔진 출력이 좀 부족한 게 좀 더 두드러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엔진에 비해서 과도하게 네. 하체가 좋지 않다 네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차의 가속력은 뭐 예상한 대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또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용으로는 뭐 괜찮아요, 동력 성능이. 근데 이제 밟으면은 그만큼의 힘이 안 나죠. 보통 디젤 엔진 하면은 킥다운 했을 때 딱 뭉클하는 그런 토크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좀 없어요. 지금도 90km에서 만약에 제가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일단 변속기도 한 박자 정도가 늦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힘이 좀 약하죠. 그리고 이 디젤 엔진의 특성이 요즘 타본 다른 그리고 이 디젤 엔진의 특성이 그 말리부의 1.5 터보 있잖아요. 그거와 좀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말리부 1.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그렇게 가속이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의외로 속도가 꽤 높게 올라가네? 라고 그때 느꼈거든요. 실제로 그랬고. 근데 이 차 역시도 처음에는 그냥 되게 느린데 생각보다는 좀 속도가 좀 많이 올라가네? 좀 그런 느낌? 좀 다른 말로 하면 좀 이렇게 가늘고 모질게 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가늘고 길게 간다 말씀이신 거죠? 예. 가늘고 길게 간다. 네. 그래서 동력 성능 역시도 사람에 따라서 다 이제 느끼는 게 다른데 일상 용도로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추월하고 그럴 때 답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월 가속할 때 특히 답답할 것 같고요.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답답해 진짜. 평화로운 가속. 네. 요즘에 평화가 최고지. 사람을 유하게 미륵처럼 만드는 재주가 있고요.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 불같이 변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뭐 저기 평화로워서 좋네. 평화롭잖아. 근데 보통 이렇게 가속이 느리면은 좀 그 회전 질감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부드러우면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될 텐데 그렇죠. 이 차는 그렇게 회전 질감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특히 이제 고회전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전할 때 그 질감이 좀 거칠게 느껴지고 네. 여기에 이제 또 변속기가 또 한몫을 하죠.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가 느려요. 변속기가 느린데 고회전 사용하면 더 느려요. 예를 들면은 이제 L로 내려서 지금 4단이거든요. 쭉 가속을 해서 5단을 올리면은 거의 이렇게 한 템포가 있어야 그 윗단으로 변속이 돼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 또는 그 예전에 다른 GM 또는 쉐보레 차들 탈 때부터 느꼈지만 그 어지간하면은 그냥 수동 변속기로 고회전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뒤에 놓고 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고회전 사용하면은 그때 거기서 이제 안에 이제 클러치가 미끄러지면서 변속이 더 늦어지거든요. 쉐보레 이코녹스를 타봤는데요. 상품성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보다는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상치. 저는 그렇게 그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거 생각하면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1.6 디젤이니까 연비가 괜찮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 같고요. 그리고 탄탄한 주행 성능, 안정성, 회전 성능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 단점으로는 일단 주행 질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 질감 그리고 소음, 이런 진동 이런 게 단점으로 꼽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세 번째 본 이코녹스인데 눈에 익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더 언급은 드리지 않겠고요. 준중형 SUV를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적재성, 수납성, 그리고 거주성인 부분에서는 별 4개, 5개 만점에 4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뒷공간도 마찬가지고 트렁크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꽤 훌륭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뭐 자잘하게 나눠져 있진 않지만 가운데 이 워낙 그 센터 암레스트 밑에 있는 수납 공간이 커서 그런 부분은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역시나 단점은 한상기 기자님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출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릴 적에 느껴지는 하체의 느낌은 너무 좋은데, 만족스러운데 그 하체를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엔진 성능이 두고두고 아쉽게 남습니다. 떨어지고, 예를 들면은 보통 이 정도 가격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어요. 요즘에 국내 소비자들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유지 장치를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그 두 개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단점이죠. 물론 이 차에는 차선 이탈 방지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탈 방지고요. 요즘 많은 차들에 탑재되고 있는 이렇게 차선 가운데로 잘 가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으로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상품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예, 이로써 쉐보레 이코녹스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